총장이 너무 과대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지 얘기하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정치영 선생님도 아마 한 말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백제사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1971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서 뭘 전공할까 할 때 일단 한국사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사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냐, 뭐 중세냐, 근대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고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고대사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구려를 할 거냐, 신라를 할 거냐, 백제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70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도서관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 고구려, 신라 관련 논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좀 있고 백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백제를 하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왜 그동안에 이런 연구 성과가 없는지 알겠어요. 너무 자료가 적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못 듣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상당히 큰 도움도 되고 계속 공부하게 된 중요한 원인도 되고 또 우리 역사 전체로 봤을 때 백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일으킨 게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좀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를 공부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제도권 안에서 백제사를 가지고서 최초로 논문을 쓴 선생님이 됩니다. 석사 논문도 쓰고 이제 박사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 저 학번 굳이 얘기하면 저 67학번입니다. 67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세월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좀 묘한 게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최 교수님이 이제 철학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철학 또는 사상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조금 더 가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세월이 흐르는 것하고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이 역사 자료들이 대개는 지금 남아있는 이른바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가 정치사 아니면 외교사 아니면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또 연구자들이 이 정치사 또 대외 관계사 이런 데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이 쏠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요사이 말을 하면 나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우리 삶이 모든 게 정치로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경제만 가지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사유라든가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서 유물을 보니까는 이제
좀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좀 다르게 보이더라. 아까 최 교수님 소개를 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그 백제 사회 사상사 낼 때도 이까지는 좀 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그 사상사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접근했을 때는 그 사상의 내용이 뭐냐 하는 그거는 뭐 유학사를 하는 분이든 종교사를 하는 분이든 철학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이제 좀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그 사상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느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졌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로 봐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유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없을까 하는 어렴풋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 이제 좀 계기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영천 청제입니다. 여기서 영천 청제 잘 모르죠? 곽 선생 영천 청제 알아요? 그 대구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희 학과가 2006년에 창설 50주년이었어요. 50주년 하면서 학과 만든 지 50년 됐으니까 좀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주제가 한중일 고대 수리시설 비교 연구였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수리시설. 사실 이 수리시설 오늘날 지금 저수지죠. 진짜 중요합니다. 수리시설. 이거는 이제 농업 생산을 생각할 때는 저수지 없이 농사 지었을 때 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농사 짓는 건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수지와 관련한 자료들은 조금씩은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해보는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좋은 발표였는데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수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마침 한국농어촌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고대 저수지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고대 저수지를 다 다녔습니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경기 지역 다녔는데 그걸 다니면서 쭉 이제 보고 느낀 것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다시 이제 영천 청제를 갔습니다. 그거 이제 청제고 고속도로 요겁니다. 고속도로고 요 청제 앞에 이제 사실 쭉 이게 벌판이 쭉 나가는데 이까지 이제 농공단지가 이제 들어있어요. 사실 전부 농들인데 그게 어느 날 여기 와가지고 이게 이쪽에 저수지 그게 있는데요. 논둑이 있는데 제방이 있는 제방에서 이걸 쭉 내려다보다가 머리에 탁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수지를 왜 만들었느냐인데요. 지금까지 연구에서 보면은 요 영천 청제에 대한 연구는 이 제방에 관한 연구입니다. 제방을 어떻게 만들었냐, 공법이 어떻느냐, 동원된 인원이 얼마냐, 전부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데 벌판을 보면서 딱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 하면은 저수지는 수단이다. 농사를 앞에 이 논이잖아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제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한 수단이지 저수지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 놓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 저수지에 물을 빼가지고 이 논에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에 대한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논과 관련해서 연구들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 논이 중심이거든요. 이 논을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것이 저수지를 위해서 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전부 저수지에 매달린 거죠. 노는 안 보고. 그래서 이게 중심하고 주변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저 개인적인 경험이 2003년에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갈 때 칠지도 알죠? 칠지도 그게 전시를 했습니다. 칠지도 전시가 있어서 칠지도를 보러 갔는데 그 한 점만 특별전을 한 겁니다. 갈 때는 안에 이제 그 칠지도에 명문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명문 글자를 좀 새로 읽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기대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전혀 읽을 수 없어요. 이 상자 안에 넣어놨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 확 몰려 있고 내 혼자 독점해 볼 수도 없고 유리 안에 텅해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책이나 무라카미가 쓴 그 칠지도 이게 그 책은 사진 잘 찍어놨거든요. 포기했습니다. 그냥 실물을 눈으로 봤다는 데만 위로를 하고 그런데 저 눈에 하나 띈 게 있습니다. 안내 책자에 칠지도의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내 책자는 74.9cm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넘기는 거, 이게 넘깁니까? 요 칠지도 74.9cm였습니다. 길이가. 이때 이제 저 머릿속으로 확 스쳐 지나가는 게 그럼 이 칼은 백제 왕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실에서 칼을 만들 때 일정하게 이제 도량형 아시죠? 도량형을 쓰지 자를 쓰지 않겠느냐.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른바 이 설계를 해서 만들지 않겠느냐. 그럴 때 몇 센치 자를 썼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서 돌아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게 36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요 칼이 요게 이제 그 백제로 치면은 그 수도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런 거 한성도읍기라고 합니다. 요 시기에 그 백제의 한자는 지금까지 연구가 23cm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3cm. 그리고 이제 후한척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75 나누기 23 해보니까 이게 안 떨어져요. 특별한 게 아니면 좀 완수로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75 나누기 23 하면 3점 계속 소수점으로 나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 측 자료를 보니까 369년대는 중국은 동진 때입니다. 중국 여러분 알다시피 삼국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위진 남북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진 때의 한자가 대략 25cm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 칼을 만든 건조왕 때 369년은 이 동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75 나누기 25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5 나누기 25 하면은 세자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백제의 도량형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면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 자가 25cm를 썼다 하면은 용량도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도량형이라는 게 도라면 재는 거고 양은 그게 그 용량 아니 그지? 그다음 현관 이제 저울이 되어지는데 한자가 25cm다. 그러면은 한 대는 얼마겠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 요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진시황이 그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도량현도 다시 통일합니다. 정부를 하기 이론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도량현을 통일을 하는데 그때 한자가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진시황 때 한자. 오늘날 한자는 몇 센치요? 오늘날 한자는 30.3cm. 진시황 때 한자는 23cm입니다. 그 23cm가 전한, 후한, 삼국시대까지 쓰이다가 진 이후로 들어오면 25cm로 늘어납니다. 그 백제도 4세기 이전에는 23cm 자를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4색 이후에는 그 진의 영향을 받아서 25cm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대는 얼마일까? 또 한 말은 얼마일까? 이제 이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마침 이게 이게 경남 김해시 양동리라는 데서 발굴된 청동소치입니다. 청동소치요. 이거 발굴되었습니다. 연대는 정한 시기로 그 BC 2세기 전반 정도 되는 때에 만들어진 중국제입니다. 청동 잘생겼죠? 예, 이제 이거 산발이가 있고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 세모, 궁, 정, 소점자, 용일두, 용양 한 말. 그 다음에 무게가 17근 7양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판독이 다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걸 도록에서 딱 봤습니다. 보니까 저 눈에 딱 들어온 게 요거예요. 용량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요새 한 말은 얼마입니까? 몇 cc 정도 돼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저기 한 대는 오늘날 한 대는 몇 cc요? 이게 몇 cc짜리다 이게? 이거 500ml네요. 예? 한 대는 요게 4개 정도면 됩니다. 여기 500ml면 500cc 아닙니까? 이거 500cc 맞죠? 500ml면은 500cc. 한 대는 1800cc 내지 2000cc. 2000ml. 요게 이제 한 대고, 한 말은 그게 10배입니다. 그럼 몇 cc요? 한 말은 2만 cc. 2만. 500cc짜리 맥주 몇 개 먹어야 돼요? 2만 cc 먹으려면 500cc짜리 몇 개를 먹어야 돼요? 40개. 40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40개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말입니다. 한 말이, 오늘날 한 말은 2만 cc입니다. 오늘날 한 말은. 요 글자를 딱, 요게 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량이 일두라 하는 것은 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투자입니다. 이걸 딱 보고 생각난 게, 그러면은 요 그릇이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발굴하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한 겁니다. 이걸 내가 보고 있는데, 용량을 재봤습니까? 물었어요. 안 쟀대요. 보고서에 보면은 이 크기만 나옵니다. 생김새. 뭐 다리가 3개고, 이 다리 모양이 이게 말발굽 같고, 손잡이가 있고, 이게 글자가 써져 있고, 이게 돌대라는 게 둘러가 있고, 이런 외향적인 설명만 돼 있지, 용량은 안 쟀어요. 발굴자는 직접 물었습니다. 안 쟀대요. 그리고 이 물건 어디냐니까요. 김해박물관에 있대요. 그래서 김해박물관에 또 전화했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으니까요. 그 전시실에 전시는 해놓고 있는데 용량을 쟀느냐니까요. 안 쟀대요. 그래서 저 부탁을 했습니다. 좀 재달라고. 했더니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소리에 들린 그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한 마리. 요 안에 얼마큼 담기겠어요? 지금 그냥 감으로 얼마큼 담기겠어요? 오늘날 한 말은 2만 cc입니다. 500cc짜리 맥주 40개를 놔야 돼요. 그런데 전화상 들려오는 그 얘기는 재봤더니 1970cc랍니다. 2000cc요? 하나 대충 1970cc. 오늘날 얼마요? 오늘날 한 대요. 오늘날 한 대가 옛날에는 한 마리였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날 상식으로 옛날을 재단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그 기록상에 한 마리라 나왔을 때 한 말 했어요. 오늘날 상식으로 2만 cc다 이렇게 아니요. 그러나 그 당시로 따지면 이건 2000cc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상식으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릇이 왜 만들었냐고요. 그릇을 왜 만들었느냐. 뭘 당교에서 만든 게 그릇 아닙니까? 여기에 문양을 놓기 위해서 그릇 만든 게 아니요. 그거는 부수적이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담는 겁니다. 이래 놓고 나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발굴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토기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용량쟁이 하나도 없어요. 정선생님, 용량쟁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부 보면 모양입니다. 높이 몇 센치, 그 다음에 여기에 문양을 뭐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그릇의 모양이 아가리가 이렇게 넓어졌다, 좁았다, 그 다음 몸체가 둥그스름하다, 아니다. 이런 내용만 얘기를 하지. 그릇의 본래의 목적인 용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걸 하고서 한 게, 이게 이제 다시 좀 봐야 돼.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외관만 보는 것이나 그 물건의 본래의 속성, 본래의 목적, 여기에다 좀 중점을 두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고서 봤더니 똑같은 물건이라도 새롭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에 요겁니다. 저 빗살무늬. 이거 다 아시죠? 빗살무늬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표면에다 문양을 새기는데 우리 머리에 있는 빛 있잖아요. 이 가지고 이렇게 새겼다 해서 빗살이를 해놨습니다. 그 빛은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아주세요. 저는 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면서 여러 해 전부터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그게 궁금했던 게 왜 이 그릇을 뾰족하게 만들었냐고요? 왜 뾰족하게 만들었느냐? 사실 좀 불편해요.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얻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것이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변에 살았다. 강변 사니까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놓기 쉽게 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은 얘기의 결론은 밑을 평평하게 하는 것, 뾰족하게 하는 것보다 힘들다. 차라리 이게 만들기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한편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예를 들면 강변에 살아도 뭘 이렇게 갈대 같은 깔 수가 있잖아요. 갈대 깔았을 때 이 그릇을 놓으면 어떻게 돼? 놓아지겠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신석기 시절 전부 다 모래바닥에 사는 거 어디 있어요? 나무도 좀 깔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제가 어느 날 서울에 가면 요게 암사동에서 나온 건데요. 그 서울 암사동 신석기 시대 유명합니다. 근데 암사동 전시관이 있습니다. 전시관 거기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 하고 났더니 이제 그 강동구거든요. 강동구청에서 이제 홍보용 물건을 만들었는데 요 빗살무늬 이 토기를 조그만하게 줄여가지고 차자를 만들었어요. 차자를 만들어서 세트를 2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연구실 와서 차 마시고 하다가 어느 날 요 차자 2개를 요렇게 맞춰봤어요. 그럼 요래 되겠죠? 요래 되겠죠? 네?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 2개를 요렇게 맞췄을 때 무슨 모양 같아요? 딱 넣고 저한테 딱 들으면 이게 달걀이네. 달걀 모양. 요 2개 요렇게 맞췄어요. 사실 빗살무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반난형 이렇게 합니다. 계란을 반으로 나눈 형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감이 안 들어왔어요. 안 되는데 요 2개를 여기 딱 맞춰보니까
완전히 그 달걀을 반으로 나누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반 놓기도 불편하고 하는 이런 그릇의 모양을 왜 달걀을 반으로 나눈 형태로 왜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하다가 우연히 이제 자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거는 부여의 건국 시절 동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동명에 관한 얘기에 보면은 왕의 몸종이 어떤 기운을 받아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 기운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면은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계자라고 나옵니다. 계자, 닭계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닭계자, 아들 자자. 이건 계자는 뭐요? 우리 최 교수님 제일 낫네. 달걀이죠. 어떤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의 모양이 달걀과 돼요. 우리 그런데 요 기운을 추몽설화에서는 태양으로 나옵니다. 날일자, 태양, 일령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가 달걀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새 해 그리라 하면은 여기 둥거리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사람들은 해를 달걀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계자와 같다. 그렇고 보니까 이런 달걀 모양으로 달걀을 반으로 나눈 형태 이거는 결국은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맞든지 틀린지 두더라도 이 모양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 했을 때 왜 만들었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 그 당시 사람들 사유죠. 그 당시 사람 사상이 있는 거죠. 그 사상이 뭐냐는 거죠. 이걸 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달걀을 그 반을 쪼개놓은 것 같다. 이거는 어린애도 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그릇을 만들게 된 사람의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끄집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태양숭배 신앙으로 끄집어 좀 내본 겁니다. 그릇의 모양에서. 그래 놓고 딱 봤을 때 여기에 그려진 이것도 이 그릇의 모양이 태양을 상징한다 하면은 그릇에 새긴 이 문양도 태양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학생들한테 한번 실험을 시켜봤습니다. 너들 태양을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태양을 한번. 그렇게 나서 이제 한번 된 게,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데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어골문, 고기 뜰딱인 문양, 또 아니면 연문 잎이, 나무잎 그런 문양,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그릇 표면도 그릇이 이 태양을 상징하는 걸 만들었다면 그릇에 새겨진 문양도 태양하고 연관시켜 봐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양은 태양의 해살이죠. 태양의 해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양도 이 태양을 상징하는 해살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 비살무늬 톡이라는 것은 사유로 따지면 이거는 태양숭배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고, 이 태양숭배를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킬 때 모양으로는 반항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양으로는 이런 이제 그 해살 문양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지고, 그럼 이 이름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비살무늬 톡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빛 같은 거로 문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차라리 그리면은, 요 시옷 말고 치옷으로 한번 보여야 됩니까? 치옷은 비쌀 아닙니까? 차라리 그래 한 게 낫겠다. 그러면은 이름은 아까 그 전세마 얘기해서 이름은 그 물건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줘야 돼. 이름이라는 게. 그럼 이 비살무기는 이 속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것을 비살로 해놓으면은 태양, 숭배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비살무늬 톡을 통해 가지고 고대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좀 끄집어내봤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태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이제 오해고 나오니 이제 삼조고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게 동심원입니다. 태양인데 그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태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동일하지가 않다. 뭐 이런 소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경문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잘 알려진 거죠. 농경문 청동기 더 이상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남자들이 주인공이 이제 요게 나무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Y자형으로 돼 있고 요거 새가 각각 한 마리씩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가지고 바꿔는 모습, 요게 앞면이고 요게 이제 뒷면에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새가 앉아있고 나무에 있는 이거는 되게 이제 소떼하고 많이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라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거 보면서 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뚫혀져 있는데, 이 농경문 청동기를 이게 깨져버려서 전체적인 모양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중간에 이제 꼬리가 있고, 이거를 앞뒷면에 다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농경문 청동기는 이 청동기 시대 때 신성한 의뢰를 할 때 어떤 도구로 사용됐다까지는 다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 이걸 실제로 실제 의식을 치룰 때 이 청동기를 어떤 형태로 붙였는지, 걸었는지, 꽂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이거를 아니 목에 걸었는지, 여기 이제 꼬리에다 걸면은 균형이 좀 안 잡힐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제 짱대 같은데 높은 데 달아가지고 올려버리면 이게 이제 크기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너무 왜소하게 보여. 어디다 이제 또 붙여버리면 앞면은 보이는데 뒷면은 안 보여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영 선생님한테 숙제로 줍니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다만 이제 풍요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특히 여기에 새가 있고 하는 것은 소떼하고 많은 이제 연관성을 짓고 있습니다. 소도라고 해서 삼국지 동의전에 나온다마는 신성공간입니다. 신성한 공간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잡아내지 못한다. 요사이 말로 하면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사실 종교 시설에는 공권력이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 하죠. 공권력이.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권력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신성 공간입니다. 이 신성 공간을 표현해주는 표시물이 솥대입니다. 솟는다, 이게 솥. 이게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거기에 이제 삼국지 동해전이니까 북과 방울을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과 방울인데, 그러나 농경문 청동기에는 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솥대를 표현을 해도 솥대의 장식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 청동기 시대는 삼국지 동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앞섭니다. 거기에는 새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동해전 시기에 오게 되면은 3세기 중반입니다. 오게 되면은 북과 방울을 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신성 공간을 표현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대들이 세워져 있던 신성 공간인 소도는 그게 각 지역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백제가 그 지역들을 통합함에 따라서 중앙에만 두고 지방 것은 없애버립니다. 지방 것을 없앴다 하는 것은 지방의 독자성, 지방의 전통성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권력에 집중하라는 것은,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것은 지방의 독자성을 깔아뭉개는 것, 지방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게 중앙집권력입니다. 그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데는 이제 무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하지만은 사상의 면에서도 그 지역이 나름대로 고유성을 갖도록 하는 걸 가능하면은 허용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 하는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겁니다. 공주 수촌리 2-1호하고 그 다음 2-4호에서 금동강이 나왔습니다. 요새 백제는 금동강 풍년입니다. 우리 금동강 하면 지금 신라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신라 많이 나왔으면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신라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근래 와서는 백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때 이제 맨 먼저 소개드린 나주 밤남면 신촌리 구호분 그게 있었고, 1960년대가 익산 입점리라는 데서 금동관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근래 와가지고 천안 용원리단에서 나오고, 공주 수촌리단에서 나오고, 그 다음 서산 부장리라는 데 나오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고흥 길두리 자연부라 이름이 안동입니다. 그 길두리 안동 고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자연부라 안동 고분에서 이게 금동관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신문에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보러 가려고 하는데, 신문에 나온 게 안동고분 이렇게 나왔어요. 고흥 안동고분. 근데 이제 고흥 빼버리고 안동만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찾아가려고 하니까 안동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안동시에 전화가 빗발까지 오는 겁니다. 그거 가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그게 발굴 항의를 했어요. 이름 좀 바꿔달라고. 업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는 전라남도 고흥군, 그 다음에 무슨 명 잊어버려요. 길두리의 안동부락입니다. 안동부락인데 안동이라만 나오니까 좀 안동시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길두리 고분이라 이래 부릅니다. 고흥 길두리 고분. 공주 수촌리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2-4호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한 거 아주 멋집니다. 멋진데, 금년 4월 30일에 한성백제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금동관을 여기서 나온 금동관, 금동신발을 복원을 한 게 있어요. 뒤에 있으면은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올림픽공원이 있죠. 몽촌토성 거기에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것도 결국 이제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인데, 이 고분에서 이제 금동관이 나온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서 제일 기왕에 공예하는 쪽, 고고 쪽 하는 쪽에서 얘기 중에 제일 설명이 안 됐던, 선뜻 안 나왔던 게, 요 뒤에, 모자 뒤, 꽃갈 뒤에 이렇게
생겨보면 방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모양에 대해서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방패형 모양 아니면 광배형 모양, 광배 아시죠? 불상 뒤에 광배 모양 또는 방패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쭉 붙여왔습니다. 눈에 보인도 되니까네. 이래 보면 광배 같기도 하고 이래 보면 광배 같기도 해요.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름이 주는 뉘앙스입니다. 그 마치 보면은 방패형 이런 뭐 장식이다 이래 하면은 마치 방패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름이라는 게. 실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름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여기 왜 방패 같은 걸 왜 붙여요? 이 뒤에다가. 모자 뒤에다가. 광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달리 다른 뭔가 없는가? 하다가 이제 그 도로 나오고 사진을 쭉 보다가 얼핏 들어온 생각이 요거는 앞에 요렇게 올라가는데요. 요거는 새 날개입니다. 새 날개 요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 가운데는 요렇게 된 그 꽃갈입니다. 요렇게 생긴 꽃갈. 요런 꽃갈에 이제 앞에 장식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날개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방패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보다가 얼핏 한번 생각하는 게 이건 지금 세워놨잖아요. 이걸 눕히면 어떻게 되겠냐. 이걸 눕혀보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밑에 한번 내려보세요. 이거 이제 평면도입니다. 눕히면 어떨까 하고서 평면도 그려놓은 거 딱 보니까네. 이게 새 날개라면 이거는 새 꼬리가 됩니다. 물론 좀 크죠. 커서 이제 기본 새 꼬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앞에 날개가 있으면 꼬리가 있어야 되지 않죠. 꼬리를 펴는 건데 이거를 장식해서 이렇게 세워버리고 그러죠. 눕히면 꼬리가 되어진다. 다음에 세웠느냐 눕혔냐이지 본래는 새 날개하고 새 꼬리를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방패형이니 광배형이라고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여주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보여주는 그 내용물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새 날개하고 그 다음에 새 꼬리를 가지고서 상징해서 장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새 날개하고 꼬리를 가지고 장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장식이 붙은 거는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이 금동관이요. 왕과 귀족들이 쓰는 아주 고위 관료들이, 고위 인물들이 쓰는 이 관에 새 가지고 장식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 새는 무슨 새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새 날개로 가지고 장식을 했다는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애도 보면은 새 날개로 다 압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무슨 새를 여기서 표현을 했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명은 그게 없습니다. 경주 가면은 많아요. 이게 관이 보면은 전부 다 조이경 일어났습니다. 새조자에 날개 입자거든요. 한자로 유식하게 조이경, 우리말로 하면은 새 날개 모양 아닙니까? 조이경 해놓고 이게 무슨 새인지는 아무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출자 같은 게 있죠. 출자. 그거는 이제 사서 뿌리니 아니면은 그 나무니 이런 얘기를 하지. 날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설명문에 이게 새 날개다. 새 날개다 하는 정도만 끝났습니다.
요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새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던 게 이성유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성유가 쓴 제왕궁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왕궁기에 보면 그건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중국 역사를 한 편에 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요동에 별도의 천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중국어하고 다른 별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군부터 해가지고 당군 기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을 하나 잡고 있는데 이 제왕궁기에 보면은 백제의 다른 이름으로 응준이라고 나옵니다. 매응자의 매준자입니다. 매응자의 매준. 후코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황룡사 구청탑 알죠? 황룡사 구청탑은 청청이 그 당시 신라를 둘러싼 나라를 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이렇게 나라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응유가 있습니다. 매응자의 논류자입니다. 이게 백제입니다. 고구려는 예맥이라 했습니다. 고구려는 예맥이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백제는 응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입니다. 그래서 제왕궁기에도 백제의 별칭으로 응준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구청탑 만들면서 백제를 응유라고 표현합니다. 매의 나라 아닙니까? 매의 나라. 국호에 매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매라는 게 백제로서는 보통 새가 아닌 거죠. 바로 이게 신성한 새가 되는 겁니다. 신성한 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매를 신성한 동물로, 신성한 새로 숭배한 거. 이렇게 한 거죠. 이 매를 왕과 귀족들이 쓰는 관의 장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날개하고 새 날개하고 새 꼬리 이거는 그냥 까마귀나 아치를 상징한 게 아니고 매를 상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 유물을 통해서 백제가 숭상했던 신성적이었던 새를 찾아내는 거죠. 그 새가 바로 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백제에서는 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아요. 신라보다도 많고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맺죠. 소위 이걸 나제 동맹이라 합니다. 사실은 제라 동맹이라 해야 됩니다. 제라. 이럴 때 백제에서는 백응을 흰 매를 신라에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게 삼국사기에 보면은 법왕이 무왕 앞에 왕이 법왕입니다. 법왕이 이제 살생금지령을 내리면서 민간인이 갖고 있던 응전들, 사냥에 사용됐던 매를 전부 풀어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매 사냥한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일본서기는 720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정사입니다. 공식적인 역사서입니다. 7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응신기에 보면은 백제 왕족인 주군이라는 사람이 외에 갔습니다. 외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지방에서 이상한 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매인데요. 이상한 새를 잡았는데 이 새를 잡아가지고 천황한테 보냈습니다. 그 천황이 자기도 모르겠고 여러 사람한테 아무리 보여도 이게 무슨 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군한테 불러서 물었습니다. 보여주니까 주군의 대답이 이거는 매입니다. 백제에서는 구지라고 합니다. 구자는 모두 구자입니다. 사람 인변에 가출 구자 쓰고요. 그 다음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백제에서는 구지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백제 당시에는 매라 하지 않고
구지라 했습니다. 백제어입니다. 매음자를 써놓고 우리는 읽을 때 매음이래 있죠. 그러나 백제 당신이 구지라 한 겁니다. 백제어를 하나 찾아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훈련을 시키면은 사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훈련시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군이 매를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켜가지고 사냥하는 시범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묘사된 게. 오른쪽에 팔에 가죽을 탁 대고, 매 발에는 광물을 달고, 꼬리에는 꼬리표를 달고, 여기 시침이요. 우리 시침 뗀 거 있죠? 뗀다 하는 거 있지? 그 시침을 딱 대고, 그 다음에 광물을 달고 탁 얹어놨습니다. 나가지고 이제 들판에 나와가지고 이걸 타다 새를, 매를 놔더니 쫙 날아가지고 껌을 딱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주. 이로부터 이제 일본에서는 매가 유행을 합니다. 매사냥. 그래서 일본에서는 응감부라고 하는 매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관청도 만듭니다. 이게 백제 왕족인 주군이 일본에 가서 가르쳐 준 겁니다. 주군이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백제로 가기 전에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봐야 안 됩니까? 백제로 가기 전에 이미 주군은, 왕족인 주군은 매를 길들여서 사냥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좀 더 하면 백제 당시의 귀족들한테는 매 사냥이 상당히 유행하고 고급 놀이다. 이 고급 놀이도 되면서 사냥도 되면서 또 매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요 저기 발에 묶고 이래 하면은 통신용으로서 군사 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왕실에서는 신성한 새로 이렇게 관념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백제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게 이제 정리될 수 있고 그 매에 대한 이런 관심과 또 신성시 여기는 그 관념에서 이게 이런 그 금동관이 장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 얘기했을 때의 금동관이 갖는 의미하고 그냥 놔놓고 이건 새날개다 했을 때의 금동관이 갖는 의미하고 각겠어요 달라요. 저 설명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이죠? 제일 좋아 보이죠? 이게 이제 똑같은 유물을 봐도 거기서 뭘 끄집어내느냐. 외관상 보이는 것만 할 때는 이거는 내면을 전혀 못 끄집어내고 외관만 할 때는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연구자. 그럼 신라교는 뭐겠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가게 됩니다. 신라교에 새 날개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닭이라고 닭의 날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발지 탄생설에 닭 얘기 나오죠. 예, 닭 얘기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 성녀들이 인도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귀축제사라고 나옵니다. 귀 돌아갈 귀, 축은 천축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에 간 여러 성녀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신라 사람들이 인도에 많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신라의 풍습에 대해서 인도에다가 얘기를 많이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신라를 구구타 예슬라라 합니다. 구구타 예슬라, 신라를 구구타 예슬라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신라 사람들은 개신을 섬긴다. 닭개자의 귀신 신자입니다. 닭신을 섬긴다. 그리고 이 닭의 털을 가지고 모자를 장식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라에서는 닭신을 섬긴다. 그 다음에 닭의 털을 가지고서 모자를 장식한다. 이거를 금동관하고 연결시켜보면 어때요?
날개. 그냥 새 날개다? 이럴 것보다는 이 닭도 그냥 암탉은 그 꼬리가 별 재미없습니다. 장닭 있죠? 잘생긴 장닭 보면 꼬리 참 멋집니다. 이 쫙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진짜 멋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보고 하면 신라는 닭을 상징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 신라를 구구타 예술나라고 하는데요. 구구타가 뭐다 합니까? 구구타. 우리 닭 모이 줄 때 뭐라 그래요? 구구 하잖아요. 타가 닭입니다. 구구도 닭이고 타. 사실 거의 이게 그러니까 그 신라란 구구타 속에는 이게 그 국명 속에도 역시 뭐가 들어가냐면 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명 속 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을 닭신을 섬기고 이 닭을 가지고 이제 그 닭이 모자장식하고 이래 보면은 신라는 닭을, 백제는 매를, 그럼 고구려는 무슨 새를? 삼조고? 그건 가상의 동물입니다. 그 중국서 들어오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저보고 추정하라면은, 그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에 보면은 비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유화가 동명이 이제 그 주몽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다 쉴 때 어머니 유화가 비둘기한테 맥자, 보리씨앗을 물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날아오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었더니 보리씨앗이 나왔다. 그 보리를 이제 심는 거죠. 그게 이제 비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를, 새 중에서 비둘기를 신성시 여겼을 수가 있겠다. 이게 보리씨앗을 물고 왔다는 공영신앙 아닙니까? 예? 곡식을 뭐 그런 정도로 좀 그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답니다. 사실 이 매는 참 멋집니다. 지금 비상하는데 작년인지 재작인지 모르겠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 때 매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인가 2010년인가 매 사냥이 뭐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6나라, 7나라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됐는데 KBS에 그걸 이제 탁 낚아채가지고 역사 스페셜로 만들었는데 뭐 저한테도 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등재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매를 훈련시키는 응사입니다. 매응자의 선사 응사는 2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대전 사람, 하는 이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매 사냥이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졌는데 이게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낚아채로 하는 이런 이제 사냥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비슷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백제가 왜 하필 매를 신성한 새로 여겼느냐,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유가. 그래서 하나는 매가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 용맹스러움, 이것도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